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돌봄과 살림에 관한 국가의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공익근무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22살의 강모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코로 삽입된 호스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고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간병비 모두 감당해야 했지만 취업이 어려워진 강 씨는 월세, 가스비, 전기세,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등을 내지 못하여 휴대폰과 집 인터넷이 끊겼고 도시가스도 끊겨 난방도 요리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 씨는 병원비 부담에 비용이 그나마 덜 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2021년 4월 8일 호흡곤란이 온 아버지를 다시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정에 있던 삼촌이 강 씨에게 쌀, 라면 등을 사주었고 아버지의 수술비와 병원비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어나는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강 씨와 삼촌은 4월 23일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이후 집에서 죽 형태의 식사를 콧줄에 놓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세를 바꿔주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일을 가스가 끊겨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은 집에서 모두 강 씨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강 씨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5월 8일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고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119에 연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렸고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2심 판결이 11월 10날 선고될 예정입니다. 주로는 이 사건에 관하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의 재판에 관해서 우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께 1심 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국민 참여 재판을 혹시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4년이 형이 혹시 선고가 확정이 돼서 수형 생활을 해야 된다면 이 22살의 강 씨가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26살 때 사회 복귀가 가능한 수형 생활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도 추가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 보건복지부에서 즉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간 수차례 걸쳐서 이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혹은 기초생활보장 아니면 이제 그 민간의 그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전, 단수 이런 그런 그 위기 지표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복지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 해당 가구가 5년 내에 이런 생활 곤란 등으로 지자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미리 저희들이 지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상으로도 위기 가구를 걸러내서 좀 통보를 하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사망이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위기 가구 발굴이랄지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각종 그 단전 단수 여러 가지 공과금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지자체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그 위기 가구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그 제도를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세세하게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느 문학 평론가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개인의 불운이나 불행을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부정의로 만드는 일, 이것이 곧 정치의 영역이고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학 평론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세 개의 층위가 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때 우리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나 너의 죽음과는 달리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주어가 아니다. 내가 포함된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타인들의 죽음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하는 죽음은 많다. 국가폭력, 산업재해에 의한 죽음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구성되고 사명도 발생한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를 가려내고 처벌과 보상을 집행하는 일, 죽음에 적절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도를 제도화하는 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의 구조를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일,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 죽음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우리의 죽음,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나라의 실력이고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다시 천천히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판결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판결문까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 직원이나 아니면은 주민센터 직원이나 그 누구라도 이 강 씨가 살았던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한 적이 없고, 그래서 또 우리 위기망에서도 나중에 2020년도쯤에서 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가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혹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관련자들이 이 강 씨의 집이나 동네에 가서 상황을 살폈다는 보고 들으신 바 없으시지요? 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위갈구 발굴로 해서 가봤었는데 이미 이제 그 부친은 사망한 상태였고 아들은 이제 교도소 수감 중으로 비대상 등록 후에 종결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주로 발굴하고 취재했던 기자의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비실명으로 된 판결문을 받고 일산에 있는 법원 도서관에 가서 실명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청년이 살던 집에 가서 이웃들도 만나고 친구가 이 강 씨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현장에도 가보았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 씨와 편지를 10통을 주고받았다. 저는 이 일들을 이 기자가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일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 행정체계에서 관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점이 잘 되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강 씨가 처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복지 지원 제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마 소득 재산 등이 저희들이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여기 또 부친께서는 의료급여라든지 혹은 긴급복지 혹은 병원 치료비에서 재난적 의료비 등 여러 복지제도가 가능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 씨가 왜 그런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하시나요? 이게 복지제도가 되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제도를 모르고 이렇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었고요.
또 다른 뭐 사유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안내하고 또 이런 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법도 개정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또 이렇게 복지제도를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도 지금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여러 이웃이라든지 또 다른 그 담당 공무원 그 지역에 있는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이제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매년 겨울에는 이런 위기 가구를 데이터상으로 발굴해서 이제 지자체에 안내해서 여러 가지 그 복지제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2020년대 첫 이게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 좀 매우 안타깝게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사안에서 이 강 씨는 병원에 여러 차례 병원비가 없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했지만 이제 연명 치료 중단은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병원비가 없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을 그 병원에서 연결해 주는 제도가 있겠네요. 예, 그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되게 병원의 의료사회복지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되게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좀 저희도 앞으로 저 병원에 이런 부분 좀 더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그 2019년에 보니까 성북구는 도시가스 기관과 협약을 해서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에 대하여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나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2021년 3월부터 단전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경우에 위험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현재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 자료 연계가 좀 안 돼서 지역 단위로 했다가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건보료나 통신비, 가스, 또는 단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위기 징후가 있는 것들은 자료들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전국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그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하도록 저희 지자체에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 강 씨는 아버지가 그 대상자 명단에 있었는데 그 사망일 이후에 조사가 됐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제도도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사안에서 한 가지 더 문제는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인데요. 그 강 씨에게 청구된 병원비 2천만 원 중에 비급여가 750만 원, 간병비가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긴급 간병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이 긴급 간병 돌봄 서비스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긴급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시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네, 저희가 이런 돌봄의 취약성이 특히 지금은 되게 민간에게 많이 맡겨져 있어서 이번에 사회서비스 원 법을 제정을 해서 사회서비스 원을 통해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이런 공적으로 한부모라든지 노인 혹은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면 말씀 주신 대로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강 씨와 같은 분들을 영케어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모님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암만 해도 사회적 경험도 없고 경제력도 약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간병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일본이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 영케어러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케어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에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영케어러 지원 조례안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서 전국적으로 도입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현재
우리 국회에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 청년 대책을 준비하면서 영케어의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실태 조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영케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복지 혹은 그 보건 이런 서비스가 어떤 것으로 연결해 줘야 할지 그것들 저희들이 좀 제도화를 좀 하려고 지금 조사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씨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한 기자는 또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만간 이런 사건은 너무도 흔해서 뉴스도 안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직업 없는 청년은 가난해서 박스 찾아 거리를 헤매는 노인은 가을의 낙엽처럼 너무나 흔하니까 말이다.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스가 끊겨 차가운 방에서 따뜻한 밥 한 끼조차 못 먹는 강 씨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누구나 국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제화의 문제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애 주기 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돌봄 정책 기본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도 이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있으시지요? 네, 지역사회에서 여러 돌봄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존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간단히 이 사건에 관한 느낌이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복지부 장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저기 빈틈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저렇게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도 전혀 국가가 자신들한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정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정한 국가 아래에서 정치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소설가 김훈 작가는 다가가는 인기척 그것만이 인간의 희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께서 무정한 국가 아래에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발명해서 서로를 지키자라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정치와 국가가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원 행정처장님께 재판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런 양형의 이유를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망에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이 재판 법원 행정처장님 국민 참여 재판 하였습니까? 제가 판결만 알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판결서 내용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양형을 위한 증거 조사가 따로 특별하게 자세히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판결만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판결만으로도 저희들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피고인이 우리 그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주장을 또 변호를 통해서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봐서 그와 관련된 사정을 좀 따져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사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법원 조사관 제도를 통해서 양형 조사를 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1심 판결문 이후에 이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갖고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표현, 이 부분을 이 22살의 청년, 출소에도 26인 청년에게 오롯이 맡겨놔야 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혹시 필요하지 않았을지, 그리고 나중에 수용생활하는 와중에도
원만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께는 이미 시간이 없어 질문 못하겠습니다만 행정처장님께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 위원님이 지금 아주 강렬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우리 재판부도 22살의 청년에게 과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살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돌봄이라는 것이 돌봄 정책이라는 것이 가난한 청년에게 개인적 몫으로만 다 돌릴 수 없고 혹은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책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형법적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여러모로 법원이 고민해야 될 그런 중대한 쟁점이 아닌가라 싶고요. 항소심 재판부든 혹은 대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이기 때문에 1분 제가 더 드릴 테니까 또 마무리 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 문학평론가의 다시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될 때 이런 말을 들었다. 산재는 언제고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틀렸다. 그것은 최선을 다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는가? 처음부터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돈을 아끼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돈을 쓰는 기업은 있는가? 이 둘은 전혀 같지 않다. 이 차이를 곱씹어야 우리의 죽음이 멈춰질 것이다. 저는 이 평론가의 말씀에 기업을 국가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로 오늘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